가장 중요한 건 을 보여주는 게 고등학교 가서 이제 입시 앞두고 하려면 힘들다. 오늘의 이 영상이 우리 아이들의 대학 레벨을 가를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토리입니다. 초등학생 둔 학부모님들 입시나 대학 전형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계세요?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조금씩 입시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입시 전략을 잘 짜는 거거든요. 입시 전략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이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들 경험 있지 않으세요? 와, 제가 저 점수로 저 학교로 갔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공부는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은 입시 전략이 아닐까. 사실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면서 입시의 큰 트렌드를 읽고 전략까지 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책을 핵심 내용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훗날 우리 아이들의 대학 레벨을 가를 수도 있다. 제 주변에 정말 많이 있는 게 명문대를 나와서 평범하게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서울대 나온 월급쟁이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는 늘 상위권이었고 좋다고 인정받는 대학 중 한 곳을 졸업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출신 대학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 그 사람이 가진 비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가. 이렇게 뚜렷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연관이 있어서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입학사정관 출신의 저자가 대학 입시 학생부 전형에서 부모님들이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될 점을 자세히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입시를 진짜 본격적으로 앞둔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읽으면 정말 좋을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입시 전략 이야기할 때 우리의 질문이 의대 가는 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입시를 준비할 때 의대 혹은 의대로 대표되는 명문대 가는 방법이 뭔지 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덤벼들지는 말아달라. 자,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입시 전략을 짜야 하느냐? 바로 내 아이에게 최적화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입시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입시 전략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최적화된 입시 전략을 짜라. 그리고 거기에 갈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 아이에게 최적화된 대학을 모색하려면 부모인 우리가 내 아이의 성향이나 특성, 수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관찰을 잘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관점이 있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카더라 통신과 사교육 마케팅 속에서 주관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입시 전략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 대전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점을 분명히 해둔다면 입시 전략을 잘 세우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실제로 거둔 학업 성취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그 점수로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가는 전략을 짜는 게 낫잖아요. 그러려면 현재 입시 제도를 잘 알아야 되고 전략을 지혜롭게 짤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수시 모집 비중이 높고 수능으로 점수로 이렇게 줄 세우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시대에는 더욱더 부모님들의 좀 적극적인 검색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학을 수시 모집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생부 관리나 자기소개, 면접 같은 데 대해서 제가 직접 겪었던 노하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입학하던 당시와 현재 입시는 또 그 사이에 2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내용이 아주 많이 달라져서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입시 전략을 잘 짤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내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핵심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정보 수집을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현재 대입 제도는 4년 예고제입니다. 2019년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는 1학기 수시 모집이 거의 정식으로 처음 도입이 됐었던 2002학년도 수시 모집 1세대거든요.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제도가 시행되기 불과 1년 전에 수시 모집이 도입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났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혼란상이 어제처럼 되게 생생하거든요.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진 않다니까 다행이네요. 아무튼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에 이 4년 예고제에 따라서 2028년 대입 제도가 새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발표된 현재
현재 이 대입제도는 초등학생인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될 제도는 아닙니다. 아마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입시 제도에 대한 감을 조금씩 쌓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결국 입시 컨설턴트를 찾는 이유도 이분들은 항상 입시 제도의 변천과 그로 인한 전략 또 수혜를 늘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이 그만큼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아이가 본격적으로 입시를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기류를 읽을 줄 알면 실제로 우리 아이가 입시를 할 때 상대적으로 좀 덜 헤매면서 그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을 두신 부모라면 이제 대입제도 변경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슬슬 주파수를 켜놓고 리서치 그리고 데이터를 조금씩 쌓아야 한다. 자, 그리고 대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학생부 관리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요즘은 수능보다는 수시 비중이 높아지고 또 수능이 통합 수능으로 바뀌면서 변별력도 낮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는 추세로 입시 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요한 내용도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의 행간을 읽었더니 정말 너무 웃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부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입니다. 일단 내신이 돼야 그 이후에 세특이니 뭐니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내신이 안 되면 일단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는 탈락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요즘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마다 학생부에 적기 좋은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가 요즘은 많다고 합니다. 학생부 전형 비중이 커지면서 일선 학교들도 신경을 쓰는 거죠. 이제 그런 특별활동을 전교생을 다 시킬 수는 없잖아요. 선발을 해서 일정 그룹의 아이들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학교에서요 내신이 아주 잘 나오고 똘똘하다 싶으면 담임선생님 추첨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넣어준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될 놈을 되게 해주는 거죠.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알아서 거기 넣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의 전력보다 중요한 건 결국은 내신 성적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는 잘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신이 아주 압도적인 아이라면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듯이 학교가 이 아이를 도와준다. 자, 어쨌든 이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내신이 기본적인 마지노선 같은 거라면 이후에는 학생부에 기재할 성공적인 활동을 잘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성적 외에 학생부에 기록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보면 이런 게 있네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보통 세특이라고 부르는 항목이 있고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수시 입학 전략에 대해서 말하는 이 책 제목이 탐구력 로드맵인 이유가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요, 학생부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이 중에서 학업 성취 외에 가장 중요한 건 학생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든 탐구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탐구력이 있는 학생인지가 이 학생부의 여러 평가 항목 중에서 잘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력이 세특에도 드러나고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잘 드러나는 게 좋은 학생부를 만든다. 대학이 결국에는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탐구력을 보여주는 학생을 뽑고자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탐구력은 뭐 굉장히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수요와 공급 원리를 배웠다. 그러면 이걸 갖고 학교 앞 분식집 김밥 판매량과 뭐 가격의 연관관계가 뭔지 그런 걸 한번 리서치를 해본다던가 뭐 자기 나름대로 설문을 해본다던가 나름의 결과를 내보는 어떤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활동이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탐구력을 보여주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동아리나 자율활동 항목에 기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학생부를 가지고 그와 관련된 학과에 전공에 지원을 한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정말로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줄 아는 탐구력을 가진 학생이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각 과목의 수행평가를 할 때도 그냥 영혼 없이 제출하는데 그치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하나 넣어서 차별화되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돋보이는 좋은 평가를 학생부에 기입할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주어진 수행평가 과제를 넘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이가 스스로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재밌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그게 학생부에도 기록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려면 뭐냐? 애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 고등학교 가서 이제 입시 앞두고 하려면 힘들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이 탐구력을 초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집에서 길러줘라.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안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학생부 잘 만들어야 되니까 안 하던 리서치를 하고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이러면 애가 공부할 것도 많은데 너무 힘이 들겠죠.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식물 일지를 기록을 해볼까? 뭐 이렇게 엄마가 살짝 제안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영화나 책을 보다가 아이가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궁금해하는 게 생기면 이 주제로 너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줘 볼래? 이렇게 작은 프로젝트를 줄 수도 있겠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본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를 아무래도 좀 더 잘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학생부의 올인을 고등학교 때 하잖아요. 대학 입시라는 불이 이제 발등에 떨어졌으니까. 내 아이가 목표가 특목고가 아니어도 중학교 때 특목고 갈 것처럼 한번 학생부를 잘 관리를 해보라고 이 책에서 조언을 합니다. 실전인 고등학교 때 갔을 때 그걸 한 번도 안 하고 고등학교에 온 애들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학생부를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건데요. 학생부에 나와 있는 채찍이든 자율활동이든 탐구력을 보여주는 그 활동은 결국에는 내가 지원하려는 그 대학, 그 학과, 즉 나의 진로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은 다 경제학과 관련된 걸 해놓고 지원은 공대에 한다.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탐구력이라는 게 자기의 진로, 공부하게 될 학과랑 연관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이 아이를 뽑으려는 대학에서 학생을 좋게 보겠죠. 그러려면 진로를 정해야 돼요. 사실 진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설로라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수시나 학생부 전형을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사실 성인도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때 뭐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생물학자가 될 거야. 나는 뭐 미디어 전문가가 될 거야. 그래서 그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설계하고 리서치를 하고 심지어는 논문까지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자기적일 정도로 이상적이지 않나? 사실 그런 거는 일부 그 아이들을 지원할 만한 소위 말하는 백이 있고 사회적 문화적인 자본이 있는 그런 집 아이들만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누리는 좀 반칙 같은 게 아닌가? 사실 제가 수시모집으로 대학을 지원할 때 상황은 딱 이랬습니다. 그때는 자기소개서도 썼었고 또 외부 수상 경력도 전부 기재를 했었어요. 제가 살던 지역에서 서울대를 갔던 좀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옆 학교 애였는데 유명했던 이유가 골든벨을 울린 애였거든요. 그 친구가 학원에서 준비한 서울대 수시모집 서류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진짜 두께가 헌법 책인 줄 알았잖아요. 그 자기소개서에 첨부한 상장과 외부 활동 이력이 얘는 너무 많은 애인 거예요. 교내상, 뭐 외부상, 외부 활동 이런 이력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학생부는 진짜 모으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첨부할 서류가 없어요. 평범한 집 아이들이 어떻게 그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하면서 동시에 외부 대회, 전국구 대회 나가서 내 진로와 맞는 그런 수상 경력까지 완벽하게 채워넣는 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때 좀 비애를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또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수시모집이 도입된 지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동안의 그런 많은 폐해 부작용이 알려졌고 제도가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았나.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에 임하는 친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된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때는 정말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유튜브 같은 것도 없었고 책에 그런 정보가 담기기에는 너무 실시간 변동이어서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아는 짬짬이 같은 그런 정보였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정보의 허들이 진짜 많이 낮아졌잖아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방황할 자유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설령 가설일 지언정 나의 진로를 한 방향으로 일단 정해놓고 가설인 거죠. 그리고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깊이 탐구하고 찾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거. 그러면 나중에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선택지에서 하나는 확실히 배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의 가설을 세워놓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배운 것들, 그 배움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값진 것이잖아요. 더구나 우리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더 있잖아요. 다른 가설을 또 세워보면 되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연습이니까요. 저희 아이는 지금 아직도 자기가 커서 축구 선수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너가 그 정도로 축구를 잘하지 못해. 이렇게 돌직구 날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축구 선수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문과나 이과 중에 골라야 된다면 그 중에서 뭔 거 같아? 이렇게 몇 번 물었어요. 너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결국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공부다. 너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지 말고 아 나는 이런 부분이 특히 더 재밌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스스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엄마가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번 대답
대답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수학이 국어나 영어보다 더 재밌고 뭐 실험하고 또 뭘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면 자기는 이과인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종류의 공부에 더 끌리는지 자기 성향에 대해서 메타인지라는 게 아주 초기지만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계기로 아이와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탐색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